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우리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세계 최대 조선해양원전 대회 중에 하나에서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된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 자료를 몇 가지를 수정을 해서 혹시 새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0분간의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유수의 성급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건을 정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미 많은 성급들이 이 요건에 맞는 SMR 기술들을 이미 선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IMO에서 역사적인 넷제로 2050 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많은 것이 변화를 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클락슨스 리서치에서 발표했듯이 LNG 선박이 우리가 2050년까지 CO2를 50%로 줄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구원수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뉴빌드는 2050년에 100%가 클린 쉽이 되어야 될 거고, 오늘 여러분께서 발표하신 에탄올, 메탄올 또는 수소와 암모니아, 여기에 원자력이라는 것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선박은 앞으로 뉴 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왜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SMR이 안전성이 혁신적으로 높아가면서 또 선박에 적용했을 때 경제성이 탁월하고 속도도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안전 코드가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 매우 안전한 SMR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웅클로스 23조에 의하면 국가 간에 바이레러럴, 트라이레러럴 어그리먼트가 생기면은 인터내셔널 워에서 원자력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미 선주들은 이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Y축은 이 캐펙스와 오펙스가 되겠습니다. X축은 이 운항 기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디젤이나 LNG에 비해서 그린 퓨얼들은 2배 내지 3배 높은 비용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SMR 선박을 적용했을 때 뉴십들은 오히려 디젤이나 LNG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더 낮은 그러한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한 5배 더 낮은 클린 퓨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머린 퓨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영국의 루시드 캐탈리스트에서 수소의 1kg당 생산 단가를 달러를 Y축으로 표시하고 X축은 이게 가동률에 따라서 표시를 했는데 솔라 윈드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서 한 5배 높다 하는 이러한 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봐서 안전성과 그리고 경제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SMR이 안전한가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유니스트의 박인철 교수님의 이 플랫, 이것을 보시면 이 플랫은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에 대한 것입니다. X축은 마이크론 스케일이고 Y축은 출력 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펜티움을 쓰다가 점점 파워 덴시티가 올라가니까 멀티코어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외부에 소위 강제 냉각이 없어도 이것이 타지 않는 그러한 작은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설계를 원자력에 적용한 것입니다. 대형 원전은 강제적으로 비상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멜트다운이 생깁니다만, 이것을 출력을 한 5분의 1로 떨어뜨리고 또 사이즈도 떨어뜨리면 이것은 자연냉각으로서 충분히 멜트다운 없이 안전 상태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스텝 더 나가서 최근에 마이크로 리액터 MR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SMR보다도 또 한 5배 정도 더 낮은 출력 밀도와 크기로 해서 이것은 전혀 멜트다운이나 방사성 누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기술로서 나오고 있고, 바로 이 기술이 해양 조선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AEA와 OECD, NEA에서 최근 발표한 SMR에 대한 정리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 중에 조선 해양 분야는 약 20가지의 기술이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의 20가지는 크게 4개의 기술로 대별됩니다. 첫째, PWR, 물로 냉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융염, 소금을 약 한 600도, 700도로 올리면 맑은 액체가 됩니다. 여기에 우라늄을 녹이면 자체가 핵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로서 이것으로 클로라이드 소금으로 한 것이 미국, 그리고 플로라이드 소금으로 한 것이 덴마크, 또 플로라이드로 한 것이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납으로 냉각하는 Lead Fast Reactor 또는 LFR입니다. 이것은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이탈리,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Sodium Fast Reactor, 이것은 소위 Heat Pipe Reactor의 형태로서 해양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술이 어떠한 안전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전에 로이드 레지스트에 근무하던 허다리스 교수께서 분석을 한 결과, 원자력 잠수함의 사고는 대부분이 화재, 그리고 케미컬 익스플로전 또는 뉴클리어 익스플로전, 이것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오일 탱크는 주로 케미컬 익스플로전과 스트럭처럴 페일리어에서 생긴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그 4가지 기술에서 어떻게 이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원자력에서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은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보셨듯이 원자탄이 폭발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우라늄의 농축도를 X축에서 표시를 했고, Y축은 크리티컬 매스, 임계 질량을 표시했습니다. 이 파란 선이 임계 질량의 곡선인데, 우리가 우라늄을 이 임계 질량보다 더 많이 모아두면은 거기에서는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용 핵잠수함에는 소위 고농축 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를 쓰는데, 이때는 크리티컬 매스가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핵물질을 조금이라도 근처에 갖다 대면은 핵폭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용 원전에는 20% 이하의 농축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 이하가 되면은 크리티컬 매스가 400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로켓 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원자로들은 대부분 물로 식히는 것은 Low Enriched Uranium, LEU, 그래서 5% 이하를 사용하고 제4세대 원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Molten Salt 리액터나 Lead Fast, Sodium Fast 리액터들은 20%에서 5% 사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과거 러시아의 핵잠수함에서 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가동을 하다가 바다에서 핵연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핵물질이 근처에 접근을 했는데 추가적인 크리티컬 매스보다 더 큰 물질이 접근을 했는데 파도에 의해서 선박이 흔들려 버리면 이것이 부딪혀서 핵폭발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들은 이제 이 바다에서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드라이닥에 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95% 웨폰 그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4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전 수명 기간 동안을 운영하는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소위 쇠빙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드라이독으로 선박을 갖고 와서 핵연료를 교체하는데 6개월 내지 9개월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원자력 상선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써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40년 이상 소위 크리티컬리티를 1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식히는 원자로들은 이 5%의 농축도를 사용할 때는 2년마다 핵연료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의 농축도를 사용하면 약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식히는 SMR들은 해양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킨다 하는 그러한 단점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여드린 이 파란색의 색깔은 고속 원전인데 여기에서는 우라늄 235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인 우라늄 238도 태우기 때문에 우라늄 235가 타면서 동시에 플루토늄 239가 보충이 돼서 소위 브리드 앤 번 현상으로 이 불길의 세기가 일정하게 4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박 조선 해양 여건에서 전체 헐 라이프 동안에 핵연료를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고속로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고속로에는 가스냉각 고속로와 그리고 용융염 고속로 그리고 액체 금속냉각 고속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스냉각 고속로는 최근에 안전성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너무 덩치가 크다 하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제외가 되고 오늘은 주로 용융염 고속로와 액체금속 고속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융염 고속로는 빌 게이츠의 그룹인 테라파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코아파워라는 회사가 이것을 선박으로 개발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는 케미컬 익스플로전과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이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동영상을 This explosion was
totally awesome and a total surprise. I was expecting a little bit of splattering, but what I got was like a full-on powerful explosion. Look at the cavitation bubbles on the glass, and it just shattered it and blew that fish tank glass across my yard. 여기 보시다시피 빌 게이츠 그룹에서 하는 용융염은 이러한 케미컬 익스플로전의 위험이었습니다. 또한 용융염은 이것은 자연 냉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패시브하게 냉각되지 않아서 만약 사고가 나면은 용융염을 밑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을 갖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선박에 장착되었을 때 시 모션이 있을 경우에 이 슬로싱 현상에 의해서 임계 상태가 과도하게 돼서 핵폭발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히트 파이프 리액터다 해서 소듐 냉각 고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동영상을 틀어주시죠. 소듐은 잘 아시다시피 물과 반응을 하면은 불과 케미컬 익스플로전이 생깁니다. 여기에 한번 눌러주시죠.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예, 그래서 소듐 고속로도 케미컬 익스플로전 위험이 있고, 또 소듐 내에 보일링이 생길 때는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서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위험한 것을 반복하느냐? 우리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수를 반복을 한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을 희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성급들이 이러한 고속로들을 검토를 한 결과 미국의 ABS가 남냉각로를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선박 추진 엔진으로서 지난 7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이태리의 리나가, 이태리의 성급이 또 남냉각 원자로를 수명 기간 동안에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소련의 핵 잠수함에서 총 80년간 가동한 경험이 있고, 바다에 빠지면 납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가동할 때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압력기기에 위험이 없다 하는 것을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이 DNB와 협력으로 또 하나의 스웨덴의 남냉각 원자로 실러를 이것을 가장 좋은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냉각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 해양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다시피 육상에도 안전한 원자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영국과 이태리에서 지난 ABS의 추천을 받은 뉴클레오라는 회사의 납냉각 원자로 LFR이 마크롱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 타타 자동차의 회장과 그리고 뉴클레오 회사의 회장이 모인 SMR을 이야기한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LFR을 프랑스에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원자력이 강한 국가고, 특히 소듐 고속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폭발 사고가 있던 다음에 소듐 고속로를 아예 제껴버리고 이번에 남냉각로로서 앞으로 고속로를 대체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양 분야에는 케미컬 익스플로전, 뉴클리어 익스플로전, 그리고 내추럴 서큘레이션, 그리고 헐라이프, 전 수명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로서 남냉각 고속로가 가장 좋은 선택지로 지금 의견이 수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이 중에는 세 가지의 기술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결정을 한 이태리와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뉴클레오, 그리고 노르웨이 그룹이 선정한 스웨덴의 실러, 그리고 최근 로이드 레지스트와 노르웨이 그룹이 우리 협력을 제의해온 한국의 마이크로 우라너스, 이 세 가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상에서, 오프쇼어에서 수소와 암모니아와 에탄올과 메탄올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세 기술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 라이프 타임이 뉴클레오는 15년 내지 20년, 실러는 30년, 마이크로 우라너스는 40년으로 가장 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그룹과 로이드 레저스가 협력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 30년간 서울대에서 개발해서 지난 5년간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힘을 합해서 더 마이크로나이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4년간의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론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마이크로 우라너스는 직경이 위에는 3.4m, 밑에는 2.4m, 높이는 약 11m로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또는 오일 탱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절대로 멜다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설사 최악의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이 이 원자로 컨테인먼트 밖으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상 대피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의 남냉각 원자로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켜보시죠. 여기 밑에 누르면 됩니다. 마이크로 리액터는 공장에서 100% 완성을 해서 공장에서 해결료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시험까지, 예비 시험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럭에 집어넣어서 이 트럭이 소위 부두까지 가서 선박에 장착을 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의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박은 40년간 전수명 기간 동안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 10년 동안 피리아딕 세이프티 리뷰를 하고 또 매 2년마다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오퍼레이션도 리모트로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는 해결료 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는 아예 용접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절대 누가 해적이나 누군가가 이것을 핵물질을 밖으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핵 확산과 안보 측면에서 우수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된 다음에는 이것은 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이것을 리사이클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고준위 폐기물을 다 끌어내서 다시 다음 해결료로 만들고 남은 중저준위 폐기물만 우리 경주에 있는 그러한 지하 처분 시설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친환경 대체연료 엔진과 함께하는 친환경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발표를 하게 될 한국성급의 김영호입니다. 2023 코마린 컨퍼런스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규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규제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엔진이나 추진 부문에 관련됐을 때 어떻게 조금 더 관련 있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중점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운데 위쪽에 있는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탄소의 농도가 지구에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프 굳이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각종 뉴스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해 가장 더웠던 달입니다. 이 월 평균 기온이 높았던 달들을 순위로 나타낸 표인데요. 올해 6월, 7월, 8월이 10위권 안에 3개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7월, 8월은 1, 2위고요. 6월이 8위긴 하지만은 6월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2023년 6월이 1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더웠던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34년 12월쯤 되면 달성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 시기가 되어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추론을 해보았을 때 유럽이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1.5도 상승이 34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1.5도씨 달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부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해양 부문으로 오게 되면은 국제적인 규정인 IMO 쪽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규정인 EU와 미국의 규정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EDI나 EEXI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중기적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 사항들이 2027년 5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시행이 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은 시기가 정해졌다 하는 것이 NPC 8.2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로는 규제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먼저 규제 비용으로 도달할 것 같이 보이는 EU ETS 그리고 그 다음에인 퓨리 마리타임 이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운업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는 미국도 이와 비슷한 규제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EU와 미국이 가다 보면은 다른 지역적인 규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이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EU MRV 데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각 연도별로의 데이터를 취합을 한 것인데요. 23년 이후의 데이터는 22년도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22년과 같은 형태로 운항을 한다면 C등급, CII C등급 이상의 선박이 그래도 약 7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계속 운항을 하게 되면 24년, 25년 계속 진행이 될수록 C등급 이상의 효율을 가지는 선박이 급격하게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어듦을 좀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러 가지 운항적 조치 등을 하시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연료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현재로서는 LNG와 바이오 디젤류들이 그의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아마도 그린퓨얼들이 이 C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탈탄소의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퓨얼들이 사용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적인 측면 안에서 추진 부문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클락슨의 한번 대체연료 선박에 대한 수치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본 그래프는 클락슨의 10월 달까지의 데이터고요. LNG 캐리어는 LNG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LNG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 대체연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GT 기준으로
오더북에는 약 38%의 대체 연료 선박이 주문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LNG는 67%, 메탄올은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대체 연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LNG와 메탄올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로는 아모니아도 발주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계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체 연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미션을 줄여야 되고요. 당연히 페널티도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 미래에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가, 그리고 서플라이가 충분한가, 그다음 선박의 디자인들은 이 엔진에 맞춰서 또는 이 연료에 맞춰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진은 사용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대체 연료에 대한 엔진에 대한 도입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도 이슈나 뭐 이런 것으로 윤활유에 대한 이슈 또는 미생물의 증식, 그다음 각종 상분리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가장 손쉽고 재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디젤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디젤의 사용에 대해서 마한 엔진사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서비스 레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주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이프 타임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주석으로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엔진을 쓸 수 없는 사항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디젤을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HMM이라든지 이런 GS 칼텍스에서 바이오 디젤을 공급해서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정 엔진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을 대체 연료 선박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엔진의 형태들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LNG부터 에탄올, LPG, 메탄올,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암모니아와 언젠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진행이 될 수소까지 이러한 엔진들이 현재 준비되었거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LNG를 제외하고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연료에 대한 공급 시스템이 디젤과 유사하게끔 꾸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액체로 공급이 되고 분사를 한 후에 다시 액체로 리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에 익숙했던 선원들이 메탄올과 암모니아에 훨씬 더 친숙하기에 쉬운 연료임은 본 시스템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료의 특성 때문에 안전 요건들은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컨셉은 디젤하고 유사하므로 친숙하에 훨씬 더 유리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LNG를 사용하게 된다면 LNG에 대해서는 메탄 슬립에 대한 얘기들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MEPC 80차 그리고 퓨에리움 유럽의 규제인 퓨에리움 마리타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엔진 형태대로 또는 엔진의 사이클대로 메탄 슬립에 의한 수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치들을 엔진 형태로 보면은 이러한 엔진 타입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수치만큼의 LNG에 슬립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립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 규제 때문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슬립에 의해서 발생하는 규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LNG 1톤을 연소를 하게 되면 CO2 2.75톤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앞에 보시는 그런 메탄 슬립이 CO2로 환산을 하게 되면 최소 2% 또는 3%에서 최대 엔진 형태에 따라서는 30%까지도 규제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계산은 오른쪽에 보시는 GWP 100의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GW 100의 기준이 각종 규제 당국마다 적용하는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규제 증가폭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제조사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EGR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로 메탄 슬립을 최대 50%까지 이미 줄여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런 규제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제 당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선박이 다 대체연료 사용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선박들이 다 현재까지 대체연료 선박을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만 데드웨이트 이상의 선박, 그리고 1000kW 이상의 출력이 필요한 선박에 대해서 LNG와 메탄올들이 주로 주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선박들, 중소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용할 만한 엔진, 그리고 엔진룸의 사이즈, 그리고 이 선박을 설계해줄 조선소, 이런 세 가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메탄올이나 암모니아가 LNG의 위상까지 가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면, LNG는 현재 상용화되어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될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약 3에서 5년, 이암모니아, 수소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이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 베이스의 경제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에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메탄올 같은 경우에 3에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이유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행 LNG 캐리어를 제외하고 오더북으로 발주 나간 선박이 2028년까지 필요한 연료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데이터를 보시면 15%, 33% 이렇게 메탄올의 수요가 점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이 메탄올 벙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쯤 되면 최소한의 메탄올 벙커링 시설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에서 5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과 LNG 발주량을 쭉 해서 봤을 때 이 두 연료가 같아지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이냐라고 보시면 약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연료가 나오게 되면 이 시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연료만 보고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만 추정을 해보면 2030년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연료 엔진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연료 엔진을 선박에 탑재했다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고 각종 이슈들이 현재 해결이 되었거나 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LNG 같은 경우에는 기기적인 이슈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LNG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노즐의 손상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연료가 닿는다든지 재료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연료가 가지는 각종 잡열들, 피로, 이러한 각종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손상들이 발생을 하였고요. 현재는 디자인의 개선과 필드 테스트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메탄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드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2개월 이상 디젤 모드로 운항을 하게 되면 더미 노즐로 바꿔 교체하여 운전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엔진도 나오게 되면 LNG와 메탄올이 그래 했던 것처럼 기기적인 이슈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 입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운항하시는 분과 설계사 또는 엔진 제조사와 함께 고민을 하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함께 얘기해서 빠른 이슈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000TU 머스크 선박에 탑재될 엔진의 노즐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현재 디젤 엔진의 노즐은 크기가 작아서 손으로 들고 움직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큰 노즐을 정비를 하려면 결국 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크레인들을 이러한 노즐들을 운반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이동하는 장소까지 레일을 연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박에서 메인턴스 할 때 선원들이 안전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탄올과 LNG는 깨끗한 연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터가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도 시점에서 보시면은 LNG라든지 메탄올 각종
연료 라인에서 클로깅이 발생하여 기기를 멈춰야 된다든지 시험을 좀 뒤로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비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운전을 하기 전에 필터를 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터를 이중으로 하여 듀플렉스 필터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탄올 엔진 그리고 LNG 엔진, 앞으로 나올 아모니아 엔진 등등은 당연히 전자로서 컨트롤되는 엔진들입니다. 이런 전자적으로 운전을 하는 엔진들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오류들, 이런 오류들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되는데 운항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현장에서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초도 엔진을 공급받은 선사일수록 이런 소프트웨어 이슈 앞에 보시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디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대체연료 엔진을 운영함에 있어서 누설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명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크 이슈들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해지대 해적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선사에서 대체연료 엔진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이 누설에 대한 이슈를 선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최대한 갖추어 놓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점차 엔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GR, SCR뿐만 아니라 메탄올에 물을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다 보면 또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해결하는 데 대해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 이슈들은 좀 오픈하여 엔진사, 선사 또는 조선소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선원의 교육 이슈들이 있습니다. 법정 교육인 맨더터리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사가 제공하는 테크니컬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들이 반드시 가능하면 이슈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선원들이 운전하게 될 연료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진사에서 제공하는 테크니컬한 교육들 이런 교육들을 가능한 한 이용을 하셔서 메인턴스라든지 선박에서 이용하는 선원들이 문제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사에서 앞으로 GHG 이슈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한국성급에서는 단계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개별의 선박의 운항 패턴부터 파악을 하시고 현재의 효율 이런 것들 파악하신 다음에 운항적인 이슈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적인 이슈들을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대체연료의 선정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나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선사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ESG 전략을 수립하셔서 다가오는 GHG 전략을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있다고 하고 점차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GHG에 대한 규제들을 발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제조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퓨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메탄올, LNG, 메탄올, 암모니아 이렇게 DF 엔진들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DF 엔진들을 사용하여 탈탄소 이슈들을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이슈들과 고민해야 될 방안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좀 나누어서 최대한 빠른 방안으로 이 GHG 이슈를 해결하는데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항들을 접목하여 ESG 또는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시는 걸 한국성급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혹시나 탈탄소 이슈라든지 현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있다면은 한국성급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연구소 연구소소장을 맡고 있는 안성찬입니다. 이런 큰 행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좋은 곳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탄올 엔진 개발과 제로 카본 퓨얼 엔진의 개발 현황, 그리고 이런 개발들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버추얼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백그라운드하고 엔진 개발 히스토리와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가상제품 개발 관련 내용, 그리고 메탄올 엔진 개발, 가상제품 개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향후 계획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하우스 가스 관련된 레귤레이션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간단히 언급하면 어쨌든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CO2나 그린하우스 가스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LNG 엔진으로 2050년까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기조가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저희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미 발표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규제 자체는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맞게 저희들 특히 HD 현대그룹 내에 엔진기계 사업 본부에서는 관련되는 기자재 개발도 동시에 결국 엔진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요거 관련해서는 됐지만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결국은 이 연료를 바꾸지 않으면 넷제로로 가지를 못한다는 게 거의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엔진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료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효율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제품 개발이라는 거는 크게 굉장히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요. 간단히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산업계에서 되고 있지만, 특히 이 선박해양, 머린 쪽에서의 그런 가상제품 개발 방법론은 왜 중요한가?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명 자체가 굉장히 6,000시간으로 짧고요. 보기 엔진 12만 시간, 대형 엔진 18만 시간. 특히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500대에서 600대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한 대를 만들고, 대형 엔진은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서 그게 바로 선주에게 인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 베이스에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면 실린더 수가 다른 엔진들은 바로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와 같은 대단히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선박 해양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특히 이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극심한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엔진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힘센 저희 HD 현대중공업에 있는 브랜드인 힘센 엔진은 기존에 이미 듀얼 퓨얼 엔진들의 라인업이 완성이 됐었고요. 그러한 완성된 라인업을 플랫폼으로 해서 메탄올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ePuel을 이용하는 엔진에 대한 VPD, 가상제품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워크로드 측면에서 개발의 단계로 보면
초기에 일을 적게 하고 양산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VPD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프론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줄일 수 있지만 선박 해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아무리 기술들을 하더라도 이런 갭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HD 현대 중공업의 경우 힘센 엔진이 디젤이 2000년에 나오고 라인업을 형성하는데 12년 정도 걸렸고요. 초기 개발은 한 가지 모델을 개발하는데 6년이었지만 점점 이 시간이 가면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가스 듀얼 퓨얼 엔진에서는 라인업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고 총 현재 6개 모델이 나왔습니다만 개발 기간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메탄올 엔진은 1.5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너무 힘들었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메탄올 엔진에 대해서 간략히 좀 개발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메탄올이라는 연료 자체는 많은 화학 쪽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엔진 빌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종이고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장 큰 건 어쨌든 연료 자체의 발열량 자체가 기존의 디젤이나 메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거고, 특히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이 잡열, 기화하기 위해서 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엔진 특성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들은 항상 이 모든 개발이 그런 것은 밸런스가 있는데요. 걱정이었던 것이 이점이 되는 거고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고, 잡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점을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메탄올로 가면서 삭스 부분, 마이크로 파일럿에 있는 디젤에 의한 삭스가 발생하겠지만 굉장히 줄었고요. 낙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잡열 부분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LNG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어쨌든 미래로 보면 이퓨얼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린 퓨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파티클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발은 어쨌든 H3이라는 기본 디젤 엔진 베이스로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출력은 동일하게 저희가 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메탄올 외에도 헤비 퓨얼 오일, 로우 설퍼 퓨얼 오일, MDO, MGO 모두 가능하고 IMO 티어 3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메탄올과 디젤을 동시에 분사할 수 있는 이중 분사가 가능한 인젝터를 사용했고요. 특히 이제 그 디젤 모드에서는 기계적으로 펌핑을 하는 퓨얼 인젝션 펌프를 쓰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계적인 펌핑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제어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커먼 레일 방식에 의해서 전자 제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LNG DF는 지금 현재 오토 사이클이고 이미 KR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메탄 슬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오토 사이클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처음에 개발 컨셉 잡을 때 오토 사이클 자체는 어쨌든 파워 측면에서도 디젤 사이클이 유리하고요. 메탄올 슬립 자체에서도 디젤 사이클이 유리한 면이 있고요. 효율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낙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사이클이 유리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기체 형태로 이제 포트 분사를 하게 되면 이 포트 안에 적심이라든지 라이너의 적심 하는 걸 위해서 서멀 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은 저희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탄올이 상온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퀴드로 연료를 분사하는 디젤 사이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듀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엘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파일럿에 의해서 디젤을 분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행적으로 연설을 일으키고 다음에 메탄올을 주 분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메탄올이 잡열, 레이턴트 히트
베이퍼라이제이션이 크기 때문에 이 디젤이 연소되는 그 연소상을 잘 만들고 오히려 메탄올이 뒤에 가서 연소를 꺼버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충분히 데펴진 더워진 연소실 안에 것들이 메탄올이 너무 늦게 분사된다면 또 연소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디젤 분사와 메탄올 분사 사이에 있는 드웰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잘 하는가에 따라서 실화가 생길 수도 있고 불안정한 연소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이 어떤 그런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연소가 되지 않고 실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연소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은 열 발생률인데 heat release rate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그 디젤에 비해서 롱 드웰에 비해서 숏 드웰이 훨씬 더 열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웰을 그냥 제로로 두자?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탄올이 연소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부터 이렇게 개발 관련되는 메탄올 엔진들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지는 몰랐었습니다. 2022년 작년에 이제 타입 어프로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 기존 디젤 엔진에 비해서 메탄올의 효율도 굉장히 좋았고 디젤 모드의 효율도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로닉 퓨얼 인젝션 펌프를 씀에 의해서 기본 디젤 엔진보다 기계식 펌프이지만 전자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은 더 좋게 나왔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커먼 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써야 되는 연료량은 당연히 메탄올이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발열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연료량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하별 그 스모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카본 자체의 양이 작기 때문에 스모크 자체도 적게 나오고요. 낙스도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발에는 항상 밸런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걱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낙스를 줄이는 효과에 충분히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선도적인 선두사입니다. 에피몰러 머스크에서 아주 그 공격적으로 메탄올에 대한 준비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엔진 빌더로서 화답을 하고 개발을 적기에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메탄올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인 로라 머스크는 그 유럽까지 저희 한국에서 유럽까지 항해를 했고 실제 이제 그 굉장히 큰 행사를 진행을 했고 EU 집행위원장까지 참여를 해서 1번 그 메탄올 추진에 의한 것들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 DF 엔진이 HD 현대 중공업에서는 2276세트를 수주를 했었고요. 특히 메탄올 엔진은 134대가 수주가 되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가상제품 개발 사례는 모든 성능 해석, 내구 해석, 진동 해석, 바이브레이션, 인듀어런스, 퍼티그 모든 것들에는 시뮬레이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 개발에 활용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 개발을 하고 양산을 체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박해양 분야는 굉장히 소량 다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주들의 요구에 맞춰서 엔진들을 튜닝하고 저희들이 만들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들 또는 수주할 때라든지 상당한 조건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상당히 코스트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석을 무수히 많이 돌리고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창에다가 값만 집어넣게 되면 모든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엔진의 성능들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엔진 테스트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1.5년 만에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24시간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개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테스트 자체도 어떻게 됐느냐, 실험 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실험 계획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횟수의 시험을 하면서도 가장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버추얼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시험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거의 50%를 줄여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메탄올 엔진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시험만 그렇게 50% 줄인 게 아니고요. 줄여진 50% 시험을 가지고 다시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가상의 최적화가 가능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개념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가 가는데요. 개념 설계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아주 간단한 수치만 넣더라도 상세 설계 단계에서의 성능을 내가 예측을 하겠다. 그게 프론트 엔지니어링이고요. 그게 VPD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윤활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이 빅엔드 베어링입니다. 빅엔드 베어링. 콘로드의 대단부에서의 윤활 성능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힘센 엔진이 디젤 엔진, 가스 DF 엔진, 메탄올 엔진까지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2만 대에 가까운 엔진들을 생산하면서 상당히 많은 DB들이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메타 모델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설계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치수만 넣게 되더라도 상세 설계 단계에서의 윤활 성능이 예측이 될 수 있는 저희만의 DB를 구축하고 메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트 리덕션, 매스를 줄인다든지 또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다든지 비록 플랫폼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암모니아 엔진, 수소 엔진, 새로운 엔진을 개발될 때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개발 기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메탄올 엔진은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 하반기에 H22 CDF LM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메탄올 엔진에 대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서 대형 상선뿐만이 아니라 소형 그 피드 컨테이너에도 저희들이 공급 가능할 것 같고 12월 달에 TA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아모니아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쿼터, 4쿼터에 형식 승인, 타입 어프로벌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소 엔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소 혼소는 30%까지 성공을 했고요. LNG하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혼소 또는 수소의 전소, 수소만으로 되는 수소 엔진 개발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도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메탄 슬립뿐만이 아니고 아산화질소 N2O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중간에 옵티멈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N2O와 낙스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암모니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수소 엔진은 수소 엔진 굉장히 그 신기술인 것 같지만 신기술 맞습니다. 근데 이미 자동차에서는 수소 엔진을 예전에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물론 스피드가 좀 다릅니다. 스피드도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 중속, 저속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 수소의 연소 속도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결국은 공기량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쨌든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선박 해양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엔진 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응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 개발됐던 라인업이 충분히 구축된 엔진 빌더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줄일 것인가, 개발 기간을.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그 엔진을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남아있는 기간들 계속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하고 또 수소 엔진도 개발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엔진 빌더가 지구를 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HD 현대그룹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기계 사업부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의 김재곤입니다. 앞서 안성찬 상무님이 지금 엔진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지금 현존 선박에 즉시 가능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국내 개발 같은 것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현존 선박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이오 디젤이 유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바이오 헤비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벙커유의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두 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액상 바이오유로 가능하고, 나머지 LBM 바이오가스 기반의 바이오 L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에서 현존 선박이 가능한 것은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헤비 오일, 그리고 바이오 LNG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텐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바이오 에너지가 저희 주변을 보면 태양광 다음으로 한 31%, 그러니까 국내에서 쓰고 있는 총 신재생 에너지 중에 31%가 바이오 에너지고요. 요 안에는 고체 바이오 연료, 액체 바이오 연료, 기체 바이오 연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액체 바이오가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드 펠렛은 발전용을 쓰고 있고, 바이오 디젤은 현재 자동차용, 그리고 바이오 헤비 오일이 일부가 발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것도 발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바이오 가스 정도는 도시가스하고 자동차용을 쓰고 있습니다. 선박용으로 가능한 것은 여기에 바이오 디젤, 바이오 헤비 오일, 바이오 가스, 이 정도가 현재 현존 선박에 즉시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사항 정도의 일부 품질 관리 측면에서 품질 항목을 좀 조정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국내 이제 수송 분야에 다양한 석유 제품에 쓸 수 있는 데가 디젤, 그리고 천연가스, 가솔린, LPG, 제퓨얼이 있는데요. 선박을 예를 들면 선박에는 디젤, 그리고 천연가스, LPG 등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국내에는 대체 연료에는 바이오 디젤이 이미 정부 RFS 제도라는 게 의무화 제도가 지금 15년부터 했고요. 바이오 디젤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지금 자동차용이 쓰고 있고, 현재는 3.5%가 자동차용 경유의 브랜딩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12년부터 도시가스하고 발전용, 또 일부 버스 등에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에 대응하는 바이올린, 바이오 DME는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항공료 같은 경우는 이무지 일부가 R&D지만은 해외에서는 커머셜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산업부가 발표한 국가 R&D 바이오 로드맵인데요. 지금 선박용으로 보면은 올해부터 바이오 선박료가 실증에 지금 추진됐고요. 내년 9월까지 추진될 것이고, 바이오 선박료 같은 경우는 모든 제도, 법과 규정 등을 완료해서 25년 정도에는 선주사가 쓰게끔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EMSA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 보시면은 선박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하게 선박료는 증류유, 그리고 잔사유에서 다양하게 약간 고품질 정도가 사용하는 MGO, MDO 유분들 섞여 있고, 벙커유에 해당하는 좀 러프한 퓨로 오일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LNG,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그룹으로 현존 전박에서 지금 쓰고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퓨얼은 잔사유 정도에는 바이오 디젤, 통상적인 FM이라고 부르는 바이오 디젤, 그리고 이것을 약간
퓨어 퀄리티를 업그레이딩한 HVO 이게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상업 생산 중에 있습니다. 국내 HVO는 지금 상업 생산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FD 디젤, 목질계를 합성 연료를 만든 방법인데 이건 현재 지금 글로벌적으로 R&D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ME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젤 엔진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연료에 가지고 크게 보면 바이오 디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에 이제 앞서 안성찬 상무님 말씀했지만은 메탄올이 적용이 가능하고, 다음으로 벙커 위에 쓰고 있는 SVO 이거 스트레이트 베지터블 오일은 IAEA하고 주로 유럽 쪽에서 장명한 건데 국내는 바이오 퓨어 오일이 SVO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기름을 또는 폐식용유를 바로 그 벙커 위에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둘째가 열분해 이유. 여기서 열분해 이유는 주로 목질계를 열분해 시켜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수 슬러지 등을 수열 액화시켜서 하는 HDL 바이오 크루드유, 그리고 솔베이스 오일 추출유죠. 크게 말하면 이런 그룹이 있고, 나머지 바이오가스 기반의 LBM. 그래서 기존의 CBM을 LBM으로 바꿔서 액화시켜가지고 쓰면은 요 LNG 선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에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존 선박의 요 바이오 디젤 FME가 가장 유력하게 지금 가장 많이 검토되고 있고, 나머지 HVO는 고가다 그런 단점이 있죠. FTDR도 훨씬 고가다. 그 다음이 SVO입니다. 이제 국내에 SVO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요 FME 바이오디젤과 SVO를 지금 실증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박의 맥시멈 30%까지 해가지고 뭐 10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실증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그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MGO 대비 MGO 1% 섞어 있는 셀프 대비에도 요게 베이스라인이죠. 요것 대비 LCA를 하게 되면은 어드밴스 바이 퓨얼이 굉장하게 그 온실가 지수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주로 폐기물 또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런 그 폐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LCA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어드밴스 바이오퓨얼 쪽에 효과가 있고, 이쪽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도 IMO에서도 카본 인센티브 효과를 더 줄 거라고 판단이 되집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 쓰고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텐이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했듯이 FME, 바이오디젤, HVO 이미 지금 해외에서 상업 생산 중에 있고요. FME 대비 HVO가 값이 한 1.5배, 2배 정도 비쌉니다. 퓨어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좋은 연료지만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메탄올은 현재 이제 그 OCI 글로벌에서 지금 상업 생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는 요 바이오메탄올 관련돼 가지고 일부 R&D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정 메탄올 이니셔티브를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메탄올 쪽은 지금 기반 구축하고 R&D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정부에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SVO는 지금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제 바이오가스 부분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글로벌적으로 그 시장 형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커머셜하는 것은 FME, HVO,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메탄올입니다. 메탄올, 그리고 SVO, 바이오메탄 등 5개 정도가 커머셜하다. 가장 싼 것은 요 FME하고 SVO가 싸고요. 제일 싼 것은 SVO, 그 다음에 FME, 그 다음에 싼 것은 HVO, 그리고 이제 기상 바이오메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를 쓰다 보니까 피드스탁을 뭘 쓰냐에 따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약간 그 단점이 할 수 있죠. 그것은 봐도 이러한 피드스탁을 그 주로 농업 부산물, 산림 바이오매스, 그리고 폐유 등 이러한 피드스탁을 써야지만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그런 부분인데, 요거에 따라 가지고 각 공정이 매우 틀리고 여기 따라 가지고 나온 연료가 이렇게 전 분야에 나온 연료들은 현재 바이오 선박류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R&D가 추진된 것들이고요. 현재 소디움 알스베트 크랍 베이스의 피드스탁을 쓸 경우에는 주로 EU도 주로 사용을 공고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주로 비식량계인 이러한 농업 부산물들, 산림 바이오매스 기반들의 을 가지고 그 컨버전 스텝을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경우에 현전 선박에 적용은 다 가능합니다. 국내는 뭐 거의 다 그 주로 액상 바이오로 돼 가지고 많은 R&D를 추진했고, 현재는 바이오디젤하고 바이오헤비, SVO 또는 바이오가스 3개 정도가 지금 상업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바이오디젤은 현재 보시면은 지금 국내에 총 8개사가 있고요. 8개사가 있고, 국내 생산 가능한 캐퍼는 107만 톤이고, 여기에 한 80만 톤 정도를 자동차용 쓰고 있고, 남은 여력은 한 40만 톤 정도를 선박물 쓸 수가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자동차용의 3.5%를 브랜딩해가지고 지금 일반 국민들 쓰고 있습니다. 주로 원료는 폐식용용 등해 가지고 이런 그 LC유가 좋은 그런 원료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좀 수입을 해가지고 생산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가장 먼저 가능한 선박류에 적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가스인데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 글로벌적으로 바이오가스는 자국에서 버려지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 소화시키거나 또는 일부 목질개를 가스화시켜 가지고 주로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리퀴파이 시켜 가지고 LBM 만들어 가지고 LNG로 쓸 수 있는 건데, 국내는 총 이러한 LBM을 만들 수 있는 바이오 LNG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한 8개 정도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가 주로 도시가스하고 일부 자동차사에 쓰고 있고, 굉장하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 LNG로 갈 수 있는 포텐셜은 그렇게 좀 작습니다. 두 번째가 바이오 헤비 오일이고요. 이건 지금 주로 벙커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오 헤비 오일은 주로 발전용으로 주로 이제 중부 발전, 남부 발전 등에서 기력 중요 발전 보일러에 써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이런 연료 쓰고 있지만은, 현재 이것도 발전용이 아니고 선박용으로 지금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료가 주로 이러한 동물성유 또는 뭐 잔사유 또는 뭐 바이오딜 부산물 등 이런 원료를 적절하게 비합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서 좀 보안상이라는 것은 주로 상가가 높기 때문에 마찰, 마모, 윤활성의 문제가 있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좀 보안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HVO고요. HV 이러한 식물유를 완전 파라핀화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하게 좋은 연료입니다. 자동차용에도 쓰기도 조금 굉장히 비싸고, 경유 대비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은 하나 약간 MGO, MDO를 대체하기엔 조금 고가 연료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업 생산은 안 되고 있지만은 지금 바이오메탄올 FDD젤인데요. 주로 목질계, 쉽게 말하면 폐목재 같은 경우를 가스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바이오메탄올이고, 현재 국내는 TRL 수준이 한 5 정도, 4, 5 정도. 그러니까 TRL 12 상업이라고 하면 한 5 정도가 지금 기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아마 이것도 좀 산업부에서 R&D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에서도 많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상업 생산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타 FDD젤도 기존에 가진 그 기술을 가지고 디벨롭 시키면은 충분하게 상업 생산까지는 한 5년 정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인데요. 그래서 현재 기존의 그 도로용 자동차용 바이오의 모든 기술이 현재는 그 선박용과 그리고 항공용으로 전부 다 지금 시프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선박용에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안 사항만 있으면은 즉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단지 그 선박용 바이오도 벙커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완을 하고 지금 구축 중에 있다 보니까 상업 생산을 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뭐 2년 내에 또 1년 내에 바로 기존 선박에 적용을 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건 제가 자체 분석해 본 건데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되면은 현재 이제 그 자동차용에 2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 자동차용하고 선박용, 항공용 다 치면은 한 560만 톤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가질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뭐 2분 좀 남았는데요. 그 국내에서 쓸 수 있는 현존 선박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로 바이오디젤과 SVO, 바이오 헤비 오일이 지금 즉시 가능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실증을 지금 저희 기관에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후반부에 가진 규정을 준비해가지고 25년 초에는 바로 그 선주사에서 쓰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나머지 HVO, FD젤, 메탄올 등은 지금 R&D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팔로우를 해서 기존의 이메탄올과 바이오 메탄올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정부도 검토를 해서 그러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바이오 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주로 그 비식량계 바이오매스를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업계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